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20대 후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얻은 병과 스트레스로 휴식을 갖다가 우연한 기회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재취업을 하려다가 시간이 남아 뭐라도 해보자 싶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몇 년째 이 일을 계속하며 이제는 남의 회사가 아닌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아직은 직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가족 먹여 살릴 정도는 하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나 별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에 대해 설명하자면 아내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지인은 이전 직장 동료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예쁘고 착하고 집안까지 좋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렇게 좋은 여자를 왜 나한테 소개시켜주나 싶었지만 몇 년간 연애도 못하고 외로웠던 차에 소개팅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사람은 듣던 대로 참하고 예쁘고 착한 여자였죠. 저와 아내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된 아내는 무척 착하고 귀여운 사람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이벤트에 감동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모습이 부잣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철부지 외동딸 같지 않아서 신기하더라고요. 아내는 집안에 여유도 있고 다른 형제 없이 외동이라고 하니 조금 이기적이고 콧대 높은 모습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아내는 누구보다 소탈했고 조금은 소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저는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 연애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이야기가 당황스러워 거절하려는데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며 심하게 졸라댔습니다. 원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참 집요하게 굴더라고요. 자신은 저와의 결혼에 확신이 있다며 남들에게 뺏기기 전에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누가 탐낼 만한 그런 대단한 남자도 아닌데 자기는 불안하다며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그 말이 듣기 싫지는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이 여자도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쌍방에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국 저는 아내의 성화에 예비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러자 저를 본 장인 장모님은 사윗감이라며 너무나 좋아하시며 절 반겨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이야기가 아내만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집에서 반대를 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평범한 저희 집과 달리 처갓집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두 분이 이런저런 투자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는데 잘은 몰라도 수백억대 자산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여자친구가 거리낌 없이 자기 집 사정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처갓집 풍경은 보통의 집안과 사뭇 달라 보였어요. 집안 가득 온갖 비싼 물건에 장모님도 명품으로 치장한 부잣집 사모님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절 반겨주시니 내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역시 저희가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더 미룰 게 뭐가 있어. 젊은 사람들 마음 맞을 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말고 얼른 식 올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런 결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막 사업을 시작했던 탓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당장 결혼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책임 때문에 결혼은 준비가 됐을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시겠다며 어떻게든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던 차에 제가 하던 일이 잘 풀리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됐고 저희 부모님 역시 하나뿐인 자식 결혼시킨다며 숨겨둔 목돈으로 도와주시며 저희는 예전과 달리 처갓집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보수적인 저희 부모님은 남자가 해가는 게 맞다며 끝까지 처갓집 도움을 거절하셨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괜히 제가 부잣집 처가덕 보고 기죽을까 걱정되셔서 무리해서라도 도와주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덕분에 처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내가 처가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냐 싶어 부모님이 괜한 걱정을 하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지내보니 그때 부모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가까이 지내볼수록 장인 장모님이 너무 부를 과시한다는 걸 느끼게 됐던 겁니다. 돈이 많으시니 베푸는 것도 좋아하시는지 장인 장모님이 저희가 바란 적 없던 선물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호의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명절마다 비싼 한우 세트를 보내고 수십만 원짜리 과일들을 보내곤 하셨거든요. 사실 그 정도야 저희 부모님도 돌려주시면 되니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에는 양가 식구들 모시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장모님이 대뜸 저희 아버지 차를 보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 근데 지금 타고 계시는 차 오래 타셨나 봐요? 예. 저희 큰애 고등학교 시절에 샀으니 꽤 탔네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어머 세상에. 그럼 저 차가 10년도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폐차를 하셔야지. 어떻게 여태 끌고 다니세요?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직 멀쩡합니다. 정비소에서도 문제없다 그러고요.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있으신데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차 바꾸세요. 저희가 선물로 해드릴게요. 예? 차를 바꿔주신다고요? 예. 안 그래도 저번부터 마음에 걸렸거든요. 차가 너무 오래돼 보여서 말이에요. 저게 시동이나 걸리는지 걱정되더라고요. 남이면 몰라도 우리가 사돈인데 그런 거 모른 척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만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선물로 차 바꿔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직 멀쩡히 잘 굴러가는데 뭐하러 바꿉니까? 그냥 바꿔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해드리겠다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부담스러우니 그만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도 검소하신 분들이라 뭐든 쉽게 버리고 바꾸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차 역시 저 고등학교 때 바꾸신 승용차를 끌고 계셨는데 그게 오래되어 보기 안 좋다며 장모님이 새 차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제안을 단숨에 거절하셨습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차를 바꿔주신다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리 사돈간이라도 그런 과한 선물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는 건 받지 않는다는 게 저희 아버지 지론이셨거든요. 그러자 장모님은 해준다는데도 싫다고 한다며 당황해했고 그 기분 나쁜 티를 제게 대놓고 내셨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다 쓰러져가는 똥차 끌고 다니길래 안타까워서 도와드리랬더니 왜 싫다 하시니? 너희 부모님은 뭐가 좋은지 잘 모르시니? 사람이 체면을 세울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지. 그렇게 마냥 거절만 해도 좋은 거 아닌데 말이야.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셔서요. 그리고 외제차 같은 것에 욕심내실 분들도 아니시고요. 이래서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건데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아니?
우리 집은 죄다 명품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사돈은 똥차 끌고 다녀봐. 사람들이 욕하지. 아, 그것도 모르고 정말. 그러자 장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괜히 자존심만 세우느라 그러는 거라며 싫은 소리를 했고 그 말에 기분이 상한 제가 못 참고 한마디 했다가 그 뒤로 장모님에게 찍히고 말았습니다. 검소하게 사신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 같아서 무시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장모님이 제가 부모님 닮아 주제를 모른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나 일이 커질 뻔했지만 다행히 아내가 말려 애써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점점 처갓집 식구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아무리 처지가 다르다고 해도 존중이 없는 장인 장모님이 껄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사업 투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못하고 힘들게만 살아온 것 같다고 얼마간 목돈을 맡기면 투자로 10배 이상 불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양가 집안 수준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 집이 자기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다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며 좋은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돈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돈은 땀 흘려 벌어야 하는 거라 생각하신 부모님이라 저 역시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저나 여태 투자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축이 최고의 투자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셨죠. 그러니 장인 장모님의 말에도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니, 큰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세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건데 정말. 아이, 괜찮습니다. 투자니 뭐니 저희는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랍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 없고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바라는 게 있다면 그저 애들이 서로 다독여주며 잘 살고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 있어도 저희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며 그러니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라며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셨고 결국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어 저는 처가댁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장인 장모에게 대들고 화낼 수도 없으니 차라리 보지 말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아내 혼자 처갓집에 가게 됐고 그날도 아내는 혼자 친정에 다녀온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결혼 2년 차이지만 아직은 신혼이라 주말에도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곤 했는데 매번 친정에 다녀오는 아내 때문에 혼자 남겨진 저는 적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매번 친정에 다녀오는 아내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철없는 건진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겨우 집에 다녀올까 하는 저와 달리 아내는 친정에 너무 자주 다니고 연락도 너무 잦은 듯 했거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가 매주 친정을 찾지 않은 적이 없었고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아무리 외동딸이라도 결혼한 딸에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좀 과하다 싶었지만 그렇다고 친정에 다녀온다는 아내를 나무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속상했던 저는 아내에게 빨리 오라며 괜한 투정을 부렸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게 일찍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기다리며 점심도 거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해볼 생각에 요즘 유행한다는 맛집들을 검색해두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 일찍 오겠다며 아침부터 친정에 갔던 아내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 사이 문자도 전화도 해봤지만 처갓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매번 친정만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붙잡혀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이번에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언제까지 저러실 건지
이럴 거면 왜 그리 급하게 결혼을 시킨 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저와 한 가정을 이룬 것이고 그 가정을 존중해 주셔야 할 텐데 제 장인 장모님은 저희 부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너무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부탁하니 어떻게든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속을 삭히며 저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고 점심에 오겠다던 아내는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왔어. 뭐야, 당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아, 자기 연락했었네? 미안해. 무음으로 해놔서 못 봤어. 아니, 당신 대체 뭐야? 오늘 나랑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랑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올 거라며. 그래놓고 지금 몇 시야? 난 데이트할 생각에 들떠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맞다. 약속했었지? 미안해, 여보. 내가 아침에 했던 약속을 깜빡했어. 정말 미안. 뭐? 아니, 어떻게 그걸 까먹어? 나랑 그런 약속을 해놓고 핸드폰까지 무음으로 해놓고 연락 한 번은 안 해놓고 까먹었다니.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가기 전에 약속을 해놓고서 그새 까먹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아내의 태도에 저는 참았던 화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 생각은 안 하는 듯한 장인 장모야 그렇다 치지만 아내마저 집에서 기다리는 제 걱정은 하지 않았던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매번 처가와 제가 있으면 처가를 먼저 챙기는 아내의 행동들에 저는 이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는 장인 장모님께 화가 나 아내에게 따끔하게 말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마저 약속을 까먹었다니 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미안하다고 하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인 거냐고. 당신 매번 이러잖아. 처갓집이랑 일만 있으면 늘 나는 뒷전이지.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언제는 당장 결혼하자고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굴더니 정작 결혼해서는 나보다 친정 부모님이랑 더 자주 보잖아. 게다가 매번 장인 장모님 말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휘둘리고. 그래서 나는 대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지 장인 장모님이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가끔은 내 와이프가 누구인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니까? 미안해. 내가 당신이랑 약속 기억하고 있어야 했는데 오늘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어. 엄마가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져서 나도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정말. 당신 대체 왜 그래? 왜 맨날 장인 장모님 말이면 쩔쩔매지 못해서 그러는데? 오늘도 당신이 적당히 끊고 집에 왔으면 되는 거잖아. 대체 그 집에서 뭘 하길래 하루 종일 붙잡혀 있냐고. 이게 정상인 것 같아? 당신이 아무리 장인 장모님한테 소중한 외동딸이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당신도 당신 가정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혼자 있을 당신 생각도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했어. 이렇게 된 거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보자. 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나 그동안 당신 말이라면 다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했어. 장인 장모님이 나나 우리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어도 당신 봐서 참았다고. 근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참기만 하겠어.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우리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한데. 뭐? 당신 지금 나랑 싸우기 싫다 이거야? 그냥 내가 다 미안하니까 그만하자. 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저는 그날만큼은 정말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처갓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늘 불편해하고 자신이 미안하다며 얼버무리며 대충 넘어가려 했던 아내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아무래도 부모님이 욕먹는 게 껄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며 이해하고 아내를 봐서 참았던 거였죠.
그러다 그날 폭발하며 아내와 결단을 내고 싶었는데 아내는 얘기가 하기 싫은 건지 피곤하다며 제 말을 끊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태평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누구는 하루 종일 점심도 안 먹고 자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내가 화가 났다고 하는데도 잠을 잘 생각을 하다니 저는 아내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도 처갓집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화난 사람을 무시하고 잠에 들 만큼 저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혹시나 아내가 어디 아픈가 싶어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살피는데 그 순간 잠에 빠져든 아내가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뱃속에 아이 꼭 낳고 싶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그냥 이상한 개꿈이라도 꾸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꿈을 꾸는 건진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해서 악몽이라도 꾸는 거라 생각했죠. 사실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아내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묘하게 피곤하고 지쳐있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친정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는 일 없이 편히 있다 온다는데 제 아내는 왜 피곤해할까 이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장모님을 알면 그런 아내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이 워낙 말이 많으시고 상대를 지치게 하는 스타일이라 딸인 아내도 장모님이 버거운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피곤하다는 아내 말이 영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낮잠을 자며 악몽까지 꾸는 아내가 안쓰러웠던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화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내를 푹 재우기로 했어요. 왜인지 핸드폰을 손에 꾹 쥐고 있는 아내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내며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 했죠. 그런데 그때 아내의 핸드폰으로 장모님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건 장모님이 아내에게 보내신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이 보낸 문자 내용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잠깐 미리 보기로 화면에 떠 있다가 스쳐진 문자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방금 전까지 아이를 낳고 싶다던 아내의 잠꼬대를 사실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이 장모님이 문자에 아내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상했던 저는 아내 몰래 핸드폰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지문으로 핸드폰을 풀어본 저는 결국 봐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애 낳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엄마 아빠는 네 출산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어. 애초에 애비도 없을 자식을 낳아서 뭘 어쩌려고. 지금이야 네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 그렇지. 시간 지나고 나중 되어 보면 분명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괜한 생각 말고 우리 말 들어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네가 모르진 않겠지. 검은 머리 짐승 괜히 걷었다 후회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놈 죽이고 보험금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렴. 보험금만 있으면 우리도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누가 봐도 수상한 문자 내용에 저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본 건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낳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장모의 말에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싶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서야 저는 아내가 정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사정하듯 아이를 낳고 싶다는 아내의 잠꼬대가 그냥 개꿈을 꾸어 하는 헛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는 제게 임신 사실을 숨겼고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장모가 보낸 문자로 유추할 수 있었죠. 장인과 장모는 이미 저보다 먼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무슨 이유로 아내의 출산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 문자에는 당장 수술을 받으라며 웬 산부인과 주소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아이를 지으라는 것이었겠죠? 생겼다고 다 낳는 게 아니라며 후회할 거라 말하던 장모는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비도 없이 자랄 자식을 어떻게 낳으려 한다는 거였죠. 문자에 그놈 죽이고 보험금을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황상 그놈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너무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고 무슨 말인 건지 당장이라도 아내를 깨워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데 아내가 이번에도 처가 식구 편을 들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딨겠어요. 그렇게 제 머릿속은 문자 내용 때문에 복잡해져 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잠에서 깨려는 듯 뒤척이는 모습이 보였고 제가 문자를 봤다는 걸 들킬까 두려워진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을 뛰쳐나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악할 문자 내용에 거의 뇌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작정 아내를 피해 도망치고 봤더니 그제서야 제가 맨발로 서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깰까봐 무서워 도망치느라 신발도 신지 않고 지갑이며 핸드폰이며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던 거죠. 그나마 어두워진 밤이라 다행이라 해야 할지 대낮이었으면 웬 미친놈이 맨발로 뛰어다닌다며 신고라도 받을 뻔했지 뭐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 저는 한참 동안 문자 내용을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그 문자는 뭐며 아내가 내게 뭘 숨기는 건지 알아야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아내의 본색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내나 처갓집이나 다들 한통 속이고 그 인간들이 제 목숨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나를 속인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나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건지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 보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곱씹어 볼수록 어딘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장인 장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듯 하지만 그 부분에 아내가 동의를 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내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장인 장모는 그 일을 가지고 정신 차리라며 아내를 협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아내가 장인 장모와 한편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물론 그런 생각은 제 착각일 수도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아내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2년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 남자와의 아이를 왜 굳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며 낳으려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같이 한 시간들이 있는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했던 아내의 행동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못내 이상했던 저는 결국 아내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더 이상 믿지 못하더라도 살붙이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번에는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그래서 그 사이 친정으로 갔나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의 핸드폰이 아까 제가 둔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야 이상한 문자를 보고 도망치듯 나갔지만 이 여자는 갑자기 왜 사라진 건지 저는 아내의 행방을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아내를 어떻게든 믿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믿을 수 없는 건지
저는 순간 아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결국 장인 장모 편이었고 제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거라면 한시라도 빨리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순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반기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었어? 나 밖에서 당신 찾으러 돌아다녔잖아. 그러는 당신은 어디 다녀오는 거야? 나? 난 당신 찾아다녔지. 당신이 날 왜 찾아다녀? 왜냐니, 집에 없으니까 너무 놀라서.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없으니까 당황스럽잖아. 난 자고 일어났는데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길래 아까 나랑 싸우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간 줄 알았어.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나 찾아다닌 거야? 다 큰 성인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봐? 내가 애도 아니고 성인 남자가 밖에 나간 게 걱정돼서 날 찾아다녔다고? 당신도 사람인데 화나고 흥분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애고 어른이고 안 위험한 게 어딨어. 더구나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그래서 걱정돼서 찾아보려고 한 거야. 그러는 당신은 심지어 여잔데 나보다 당신이 위험할 생각은 안 했어? 그 생각은 나도 못했네. 그냥 당신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아무튼 난 너무 놀랐어. 당신이 나한테 화나서 집 나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지금 울면서 들어온 거야? 내가 당신 버리고 가출이라도 했을 줄 알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건장한 성인 남성인 제가 밤길을 헤매다가 무슨 일이라도 날까 걱정하며 찾아다녔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허탈함과 황당함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듣고 잠결에 깼다가 제가 없어진 걸 알고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느라 핸드폰 볼 새도 없었고 장모에게 어떤 문자가 날아왔는지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아내가 기어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줄 알고 신고를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찾아다녔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밖을 배회하다가 사고가 났을까봐 싶어서 말이죠. 그런 아내가 정말 제게 일말의 감정도 없었을지 저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장모의 문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당신 문자 봤어. 무슨 문자? 당신 자는 동안 장모님한테서 문자 왔었는데 문자 못 봤어? 엄마가 나한테 문자를 했어? 근데 당신 그거 봤어? 왜? 내가 보면 안 될 내용이 있었을까봐? 안타깝지만 봤어. 나도 처음부터 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 문자 보고 뛰쳐나갔던 거야. 당신한테 화나서 나간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도 당신한테 설명을 듣고 싶었어. 당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전부 거짓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한테 직접 설명 들을 권리는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제가 장모의 문자 얘기를 꺼내자 아내는 당황스러워하며 제게 그 문자를 봤냐 되물었습니다. 분명 제가 봐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문자를 보고 말았다는 제 말에 아내는 당황하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어떤 문자 내용을 봤는지 알게 됐고 제가 무슨 설명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의 얼굴 표정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하고 당황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제가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됐다는 사실에 놀라며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근데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래, 설명 잘 해야 할 거야. 근데 오해라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진부하지 않아? 당신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날 속였다는 건 사실이지. 그걸 이제 와서 사죄한들 돌이킬 수도 없고 난 설명이 듣고 싶은 거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신고 먼저 해야 하나 싶었어.
당신이 당신 부모랑 짜고 내 앞으로 보험금까지 들어놨다는 걸 알고 당신이 무서워졌다고. 근데 그래도 내가 당신이랑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괜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런 제 말에 아내는 변명할 생각도 못한 채 엉엉 울며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건 그런 사과가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한 잠꼬대까지 다 들었으니 더 이상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라며 아내에게 진실을 요구했고, 그러자 아내는 겨우 눈물을 삼키며 제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의심대로 아내는 제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게 맞았습니다. 저희를 소개시켜준 지인은 아내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장모가 교회에서 만난 지인으로 그 지인에게 딸 남자친구감을 찾는다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소개비로 살해를 하겠다는 말에 전 직장 동료였던 지인은 오랫동안 싱글이었던 저를 떠올렸고, 그렇게 저희가 만나게 됐던 겁니다. 어쩐지 별로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이에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말을 의심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외로움 때문에 뭣도 모르고 넘어가 버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를 소개받은 아내는 제 마음을 사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마음을 얻어 하루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아내의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아내의 행동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대체 왜 나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그랬던 건데? 나한테 뭘 원해서? 사실 꼭 당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어. 그냥 아무 남자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에게 당신을 소개한 사람이 있었고, 당신이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상대였기에 우리가 만났던 거야.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니까. 뭐라고? 사기? 그러니까 지금 장인 장모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위에게 사기를 치려고 딸을 결혼시켰다고? 그 말이야? 맞아. 당신이 이해한 대로야. 아내가 처음부터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애초에 처갓집은 부자도 아니었고 투자며 부동산 얘기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을 부자로 속여 저희에게 사기를 치려 했던 거죠. 그제서야 저는 유난히도 부를 자랑하던 장인 장모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자꾸만 도와주겠다고 하고 결혼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 비싼 선물 공세를 해대고 투자를 도와주겠다고 온갖 사탕 발린 말을 하더니 그게 전부 다 저와 저희 부모님을 속이려는 행동이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당신 부모님과 당신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과하게 재력을 과시했고 명품 자랑도 늘어놓고 한 거지. 잘 사는 우리 집과 당신 집을 비교하면서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이나 기죽게 하려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갓집을 부러워해서 장인 장모 말에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 깎아내렸던 거야? 투자 얘기 꺼내려고? 맞아. 하지만 당신이나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 속물 같은 우리는 그런 당신 가족을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일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당신네들이 우리를 꼬셔서 투자를 받아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그건 나도 정말 몰랐어. 난 차라리 포기하고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했어. 당신을 더 속이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엄마 아빠는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신 거야. 어떻게든 돈을 뽑아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나도 당신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있는 줄은 얼마 전에야 알았어. 그 와중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걸 알고 있던 부모님이 날 협박까지 하신 거야. 미안해 여보. 결국 처음부터 모든 것이 사기였고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다만 변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너무 쉽게 봤다는 것이었죠.
만난 지 얼마 안 돼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다 넘어온 줄 알았는데 그런 저와 저희 부모님의 지갑이 순순히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장인 장모가 차라리 저를 죽이고 제 보험금을 타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황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를 살려달라며 친정을 찾아가 설득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장인 장모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쩜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있는지 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혼인 빙자 사기로 남의 가정을 등쳐먹고 파탄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시킨 것은 다름 아닌 장모와 장인이었고요. 아내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부모 밑에서 이용당하고 휘둘려 왔었다며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대체 어떤 부모가 자신들의 딸에게 그런 짓을 시키는지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그 사람들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중학교 시절 그 집에 입양된 입양아였던 거였죠. 당신한테는 말 못했었는데 사실 나 입양됐어. 친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혼자 고아원에 맡겨졌대. 그러다 중학생 시절 드디어 입양을 가게 됐지. 나이 있는 애들은 입양이 어려운데 나한텐 기적이나 다름없었어. 나는 늘 부모님이 계신 다른 아이들이 부러웠거든. 부모님 얼굴은 기억도 안 나던 나를 지금 부모님이 입양해 주셨고 난 그분들께 감사해서 착한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하고 착한 딸이 되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이럴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돌리고 싶은 마음이야.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양부모님을 받아들였지만 그 사람들은 애초에 아이에게 사랑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용하기 위해 입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 입양을 간 아내는 머리가 다 자라고 가치 판단이 올바르게 되기도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며 무력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번에도 양부모에게 이용당해 나와 결혼을 했고 처음에는 금방 돈을 뜯어내고 이혼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언젠가부터 제가 정말로 좋아지고 말았답니다. 염치 없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돼버렸어. 나도 내가 당신을 마음에 품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 당신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라. 양부모들도 나를 이용하기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나한테 바라는 것 없이 아껴주고 사랑해줬잖아. 그게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행복을 꿈꿨던 것 같아. 당신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평생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 당신과 내 아이라면 얼마나 예쁠지 상상이 갔거든. 아내가 제게 진심이 있을 거라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됐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진심으로 대했고 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그 와중에도 장인 장모는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을 벗겨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 제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장인 장모를 설득하고 말려보려 했지만 장인 장모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도 장인 장모를 설득하려 갔지만 오히려 아이를 지우고 나를 없애라며 협박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내가 지쳐 잠든 사이 제가 문자를 보며 모든 것을 알게 됐고 아내도 제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게 정말로 미안하다며 눈물로 사죄를 했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진심을 느꼈고 그동안 입양 가정에서 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이용까지 당하며
인생이 엉망이 된 아내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이 가엾고 안타까웠어요. 더구나 뱃속에 제 아이까지 있다는데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죗값은 내가 다 받을게. 나 용서하지 마. 대신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킬 거야. 안 그래도 주말 지나면 경찰서 가서 다 말하려고 그랬어. 나도 당신이 잘못되는 꼴은 볼 수 없었거든. 그리고 나도 사기죄로 자수하고 죗값 치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아기는? 당신 그 애 꼭 낳고 싶다며, 지키고 싶다며. 근데 자수해서 감옥 가겠다고? 그럼 감옥 가서 옥중에서 애 낳게? 그럼 애는 당신처럼 고아원에 보내려고? 애 못 보게 되는 난 또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끝까지 당신 생각밖에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지? 난 그냥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됐어. 당신도 그동안 힘없이 이용만 당했으면서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모든 걸 다 알게 된 이상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내 처자식 책임 못 질 만큼 못난 인간 아니야. 그리고 나 당신 절대로 감옥 안 보내. 그러니까 당신은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대신 당신이 나랑 계속 같이 하고 싶으면 당신 양부모랑 연 끊어. 파양 신청을 하던 도망을 가던 앞으로 엮이지 말라고. 정말이야? 당신 나 용서해 주는 거야? 대체 왜 나 때문에 무슨 일을 겪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줘? 나도 당신 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고 같이 책임져. 사랑한다는 제 말에 아내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대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기 인생도 없이 이용만 당한 그 여자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고 가엾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용서하며 아내와 뱃속의 제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와 친정 식구들을 분리시키고 증거들을 찾아 그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어요. 이용당한 아내가 혼자서라도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가겠다며 책임을 지려 했지만 저는 진짜 잘못한 인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에 아내는 전적으로 제 말을 따르고 돕기로 하며 그동안 친정과 나눴던 문자와 통화 내역들을 전부 저에게 공개했습니다. 아내가 양부모에게 지시를 받고 이용당해왔지만 저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부터는 혹시 몰라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들을 저장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위해 쓸 날이 올까봐 말이죠.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장인 장모를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일부러 사기를 당해서라도 증거를 잡아야 하나 했지만 그런 공모 정황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전과가 있던 장인 장모는 도주의 위험이 있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다행인 일이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사위를 죽이려던 인간들이 제가 고소했다는 것을 알면 언제 해코지를 하려 할지 모를 일이잖아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저나 제 아내나 걱정을 덜어둘 수 있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던 중 더욱더 놀라울 만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들이 저만 속이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도 몰랐던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며 제 장인 장모는 결국 10여 년의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기죄로서는 거의 최고 형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정말 다행이야. 난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풀려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나야 어떻게 돼도 할 말 없지만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당신이 없으면 나라고 멀쩡히 살겠어? 당신이 멀쩡해야 나도 멀쩡한 거고 우리 가족 앞으로 다 같이 행복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난 정말 끝까지 당신이 너무 걱정이었어. 그래.
그래도 그 사람들 결국 실형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못 찾아올 거야. 파양 신청도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엮일 일 없어. 그럼 이제 집도 이사하고 원하면 당신 이름도 바꾸자. 그럼 우린 평생 안전할 거야.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뒤 아내는 파양 신청을 하게 됐고 아내는 무사히 파양을 하며 그 인간들과 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움에 떨던 아내도 그제서야 조금 마음을 놓는 듯했어요. 그럼에도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 저는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개명을 하게 됐죠. 혹시나 10여 년 뒤에라도 그 인간들이 나와 제 아내를 찾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던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고 그 후 무사히 아이를 낳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지금도 제게 여전히 미안해하고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이해하지 않으면 홀로 버텨야 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물론 누가 시켰더라도 남을 속이는 일에 동참한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약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제 아내의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들은 앞으로 서로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저희의 행복을 빌어주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